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 아들은 처갓집 식구들 앞에서 저를 망신 주고는 머리나 식히세요 라는 말과 함께 저를 수영장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모두가 웃었지만 1시간 뒤 저는 모두를 침묵하게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납니다. 주말에도 예외는 없죠. 이건 습관이라기보다 수십 년간의 발굴 작업으로 몸에 밴 것입니다. 해가 뜨기 시작할 때, 아직 햇볕이 뜨겁지 않을 때 땅을 파야 했으니까요. 몸이 알아서 그 시간이 되면 일어나야 한다고 기억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신은 아직 더 누워있고 싶어 하죠. 창밖은 아직 어둡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정신을 가다듬습니다. 하루의 첫 번째 시련은 두 발로 서는 것, 그것도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서는 것입니다. 먼저 덜 아픈 오른발을 내디디고 조심스럽게 왼발을 끌어당깁니다. 침대 옆 협탁에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제는 지팡이 없이는 다니지 못합니다. 언젠가 안동에서 산 매끄럽고 따뜻한 감촉이 손에 익은 나무 지팡이죠. 처음에는 장난감처럼 짚고 다녔지만 이제는 제 팔의 연장선이나 다름없습니다. 천천히 화장실로 향합니다. 고작 몇 걸음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고역입니다. 예전에는 배낭과 도구를 메고 사구 위를 몇 킬로미터씩 걸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세면대까지 가는 걸음수를 세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걷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중요하니까요. 거울을 봅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하고 머리카락은 대충 묶여 있지만 눈만은 그대로입니다. 아버지를 닮은 푸른 눈동자는 맑고 단단하게 저를 바라봅니다. 그 눈에는 제가 수십 년간 봐온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꽤 많은 것을 보아왔죠.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편안한 원피스에 굽없는 신발. 화장은 하지 않습니다. 발굴 현장에서의 삶을 통해 단순한 것이 가장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계단을 내려갈 때는 난간을 붙잡습니다. 15개의 계단. 저는 그 수를 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를 세면 균형을 잡기가 더 쉽습니다. 부엌에서는 이미 주전자가 끓고 있습니다. 집안은 조용합니다. 남편 정수가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가 옆방에 있는 것 같아 주위를 둘러보게 됩니다. 우리는 50년을 함께 살았고 이 집의 모든 물건에는 그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부엌이 그렇죠. 그는 항상 조용히 아침을 먹으며 창가에서 신문을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경주 발굴 현장에서의 저, 부여의 사찰 앞에서 찍은 저, 머리에 모자를 비스듬히 쓴 채 광활한 평야를 배경으로 한 저, 찬장에는 토기 인형, 발굴지에서 나온 구슬 목걸이, 심지어 그림이 그려진 도자기 조각도 있습니다. 원본은 박물관에 있고 제게 있는 것은 복제품이지만 이것들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닙니다. 제 인생 그 자체입니다. 따뜻한 차가 손을 덮입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거리가 깨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웃집 아저씨가 개를 산책시키고 앞집 할머니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습니다. 이 집에 대학에서 그녀의 발견을 연구하고 예수보다 더 오래된 그릇을 손에 쥐었던 여자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짐작하지 못할 겁니다. 굿이 우편함 뚜껑이 철컥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가서 열어봅니다. 광고지와 고지서들 사이에 편지 한 통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표가 찍힌 봉투. 누군가 제 심장을 꽉 쥐었다가 갑자기 놓아준 것 같습니다. 이 필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제 학생이었던 지금은 교수가 된 이정훈입니다. 한때는 제가 그를 가르쳤지만 이제는 그가 제게 조언을 구합니다. 편지는 짧았습니다. 박선영 교수님, 낙동강 유역에서 1983년 교수님 논문에서 기술하셨던 것과 매우 유사한 토기가 발견되었습니다. 교수님의 의견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돋보기를 짚습니다. 눈은 예전 같지 않지만 뇌는 다행히 잘 작동합니다. 사진을 봅니다. 점토 위에 빗살 무늬, 바로 그 무늬입니다. 만약 일치한다면 그 시대의 교역로에 대한 모든 가설을 뒤집을 수 있는 발견입니다. 이런 일은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죠. 제게 더 이상 발굴 현장으로 나갈 기회는 없을지 몰라도 조언은 아직 해줄 수 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립니다. 저는 깜짝 놀랍니다. 발굴 현장에서의 세월은 예기치 않은 소리에 대한 경계심을 갖게 했습니다. 뱀이거나 붕괴 사고거나 엄마, 집에 계세요? 하나뿐인 아들, 민준이의 목소리입니다. 제가 견디기 힘든 그 특유의 거만한 태도로 말합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니라 옆집 할머니에게 말하는 것처럼요. 아니, 설악산에 와 있다. 당연히 집에 있지. 제가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그는 제 비꼬는 말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1시간 뒤에 들를게요. 바비큐 파티 얘기 좀 해야 해서요. 수진 씨가 토요일 3시에 오라고 하네요. 지호도 올 거래요. 저는 그가 왜 오는지 압니다. 교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할 일을 체크하기 위해서죠. 정수가 떠난 후로 늘 그랬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 해야 할 일 목록의 한 항목일 뿐입니다. 시골집에 들러 가스를 점검하는 것처럼요. 화나지는 않습니다. 그저 사실이 그럴 뿐입니다. 그가 오기 전에 저는 차를 준비하기로 합니다. 간단한 수제 쿠키를 꺼냅니다. 누가 부탁해서 굽는 게 아닙니다. 그가 아주 어렸을 때 오븐 앞에서 제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다 됐어요? 라고 묻던 모습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는 생기 넘치고 웃기고 붉은 머리카락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지금은 근엄하고 잘 차려입고 조용하고 예의 바르게 말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피로와 짜증이 점점 더 짙게 배어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노크도 없이 들어옵니다.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에 비싼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은 제가 아니라 바닥, 테이블, 선반을 향합니다. 먼지, 치우지 않은 찻잔. 엄마가 이제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한다는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엄마, 좋아 보이시네요. 그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의례적인 말을 던집니다. 앉아라. 차 마셔. 설탕은 넣지 않았어. 마치 제가 언제 설탕을 넣은 적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말합니다. 우리는 안 씁니다. 그는 소파 가장자리에 마치 금방이라도 일어설 것처럼 앉고 저는 팔걸이가 있는 푹신한 제 안락 의자에 앉습니다. 일어설 때 도움이 되는 익숙한 의자입니다. 수진 씨가 엄마가 토요일에 꼭 오셨으면 한대요. 지호도 올 거고요. 오랫동안 못 봤잖아요. 물론 그러고 싶겠지. 제가 차분하게 말합니다. 내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겠지. 그는 얼굴을 찡그립니다. 제가 농담 없이 쏘아붙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농담 아니에요, 엄마. 정말 기뻐할 거예요. 그럼 나한테 매달 전화하는 걸 보면 알지. 그는 못 들은 척합니다. 3시에 올 거예요. 2시 반에 제가 모시러 갈게요. 아무것도 가져오실 필요 없어요. 그는 이 말을 재빨리 덧붙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직접 만든 체리 파이를 가져갔을 때 그의 아내 유진이 조심스럽게 옆으로 치워두었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성분을 알 수 없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했죠. 사실 오늘 편지를 받았어. 그는 눈썹을 치켜 올립니다. 서울대에서 정훈이한테서. 내 학생이었던 거 기억하니? 지금은 교수야. 그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미 기억하지 못하거나 그런 척하는 거겠죠. 내가 80년대에 기술했던 것과 비슷한 토기를 찾았대. 조언을 구하더구나. 또 웬 뼈조각이나 파편이군요. 그가 비웃습니다. 저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파편들은 부족들 간의 교역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될지도 몰라. 그는 시계를 봅니다. 엄마, 토요일에 정말 오실 수 있는 거죠? 갈 수 있어.
잘 됐네요. 지호가 기뻐할 거예요. 그런데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그가 지나가듯 묻습니다. 저는 압니다. 아니라고 대답해야 한다는 것을. 그 외의 대답은 이 의식을 깨뜨립니다. 보청기 배터리만. 그는 얼굴을 찡그립니다. 오늘은 안 되겠는데. 미팅이 있어서 내일이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주문하세요. 저는 미소 짓습니다. 농담이야. 여분 있어. 물론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그가 한숨을 쉬며 초조하게 시간을 확인하고 엄마가 또 뭔가를 요구한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제 뺨에 입을 맞추고는 나갑니다. 제 기분이 어떤지는 묻지도 않고 마치 사무실을 나서는 회사원처럼 그냥 떠나버립니다. 문이 닫히고 집은 다시 정적으로 가득 찹니다. 이미 오래전에 꺼진 주전자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저는 다시 안락 의자에 앉아 편지와 점토 위에 빗살문의 사진을 집어듭니다. 마치 제가 한때 읽었고 지금은 수십 년 만에 만난 오랜 친구의 목소리처럼 알아볼 수 있는 시대의 필체입니다. 돋보기를 꺼내 다시 한번 살펴보고 손가락 끝으로 사진을 조심스럽게 쓸어봅니다. 누군가 기억해 주었다는 것, 그냥 의례적으로 전화한 것이 아니라 내 의견이 필요해서 편지를 썼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합니다. 사진을 들여다보는 동안 머릿속에 정수가 떠오릅니다. 셔츠를 풀어헤친 채 발굴 구덩이 옆에 서 있던 모습. 머리카락은 온통 흙투성이었지만 아이처럼 행복해 보였죠. 한때 우리는 진정한 팀이었습니다. 아들은 텐트 옆에서 자랐고 우리 사이를 뛰어다녔습니다. 어렸을 때는 나도 고고학자가 될 거야 라고 말했죠. 그러다 뭔가가 변했습니다. 그는 우리와 우리의 직업, 우리의 삶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에게는 부모님이 박물관에서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발굴이라는 단어가 그에게는 가난, 더러움, 비정상적인 것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는 성공했습니다. 양복, 차, 완벽하게 스타일링한 아내, 모든 것이 남들처럼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찬장 대신 유물 상자가 있고 별장 대신 경주 근처에 들판이 있는 엄마. 그래도 저는 그를 위해 쿠키를 굽습니다. 어쨌든 제 아들이니까요. 토요일은 너무 빨리 왔습니다. 아침부터 불안했습니다. 날씨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창밖은 평범한 6월의 무더위였지만 가슴속이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느낌이었죠. 이런 기분은 발굴 현장에서 중요한 발견을 앞두거나 불행이 닥치기 전에만 느껴봤습니다.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유 없이 불안하다면 분명 이유가 있는 것이다. 단지 내가 아직 보지 못할 뿐이다. 저는 옷장을 열어 푸른색 면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격식 있는 옷. 편안함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브로치를 달 때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정수가 우리의 30주년 결혼기념일에 선물해 준 것이었습니다. 옥이 밝힌 은으로 만든 봉황 문양 브로치. 우리가 함께 발견한 유물의 복제품이었죠. 저는 항상 중요한 행사에 이것을 착용했습니다. 정확히 2시 30분. 민준이가 시계처럼 정확하게 도착했습니다. 그는 들어오지도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준비 다 되셨어요? 내 생각은 어떤데? 제가 가방을 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예나를 위한 선물인 오르골이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수리하고 그 안에 여러 나라, 여러 시대의 발굴 현장에서 가져온 다채로운 조약돌들을 넣어두었습니다. 4살짜리 아이에게는 그저 돌멩이일 뿐이겠지만 언젠가는 할머니가 말 그대로 역사를 남겨주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는 내내 그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짧은 대답, 길을 향한 시선. 제게는 단 한 번의 질문도 없었습니다. 제가 정훈 교수의 편지와 그 토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단하네요라고 말하고는 즉시 화제를 돌렸습니다. 마치
새 벽지 컬렉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요. 수진 씨네 집은 현대적인 꿈의 복제품이었습니다. 잔디밭, 아이들 놀이터, 2층짜리 건물, 그리고 억지 미소. 모든 것이 아름다웠지만 모든 것이 개성 없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주차 공간이 부족해 차들이 이웃집 마당까지 늘어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파티는 이미 한창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제가 내리는 것을 도왔습니다. 거칠고 부드러움이 없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배려가 아니라 제가 혹시라도 넘어져 파티를 망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발굴 얘기는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그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긴 평범한 사람들이지 학자들이 아니에요. 마치 제가 박물관 전시품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수진 씨가 문 앞에서 우리를 맞았습니다. 뺨에 닿지도 않는 가벼운 키스. 어머님, 와주셔서 정말 좋아요. 다들 정원에 있어요. 가시죠. 거실을 지나면서 저는 즉시 벽에 제 사진이 단 한 장도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오직 수진 씨 부모님의 사진, 결혼 사진, 어떤 마케팅 대회에서 받은 상장들 뿐이었습니다. 제가 선물한 조각상, 책, 심지어 조각된 보석함까지 마치 제가 그들의 집에 존재한 적도 없었던 것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정원은 분주했습니다. 아이들은 잔디 위를 뛰어다니고 어른들은 라탄 의자에 앉아 휴가, 정치, 이웃의 세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남편은 그릴 옆에서 맥주를 든 남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아내 유진은 여자들 사이에 앉아 있다가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화를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지호를 스피커 옆에서 바로 발견했습니다. 음악을 조절하고 있었죠? 그는 손을 흔들며 미소 지었지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간신히 가까운 빈 의자에 앉았습니다. 잔디는 부드럽지만 지팡이를 짚기에는 덕과 같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늪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원피스를 정돈하고 예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먼 구석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었지만 보지 못했거나 못 본 척했습니다. 민준이가 레모네이드 한 잔을 건넸습니다. 흘리지 마세요. 마치 제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깨지기 쉬운 유리 물건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3000년 된 토기를 한 번도 떨어뜨리지 않고 들어 올렸던 사람입니다. 저는 레모네이드를 마시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모두가 이야기하고 웃고 있었지만 저는 낯선 부족에 떨어진 인류학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곳의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말투, 몸짓, 대화 주제, 저는 듣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지호가 접시를 들고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랜만이에요. 그제야 저는 이 아이가 내 사람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의 눈은 정수를 닮아 똑똑하고 세심했습니다. 예의상 온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다가온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서울대에서 온 편지, 정훈 교수, 토기, 그리고 가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귀 기울여 듣고 질문하고 제가 점토 위의 빗살무늬에 대해 이야기할 때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흥미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아니라 학자와 대화할 수 있다는 진정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때 책에 사인해 주셨잖아요. 기억하세요? 더 깊이 보는 지호에게 네가 정말 그렇게 보니까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넌 고대인들이 하루에 몇 번이나 항아리에 물을 갈았는지 물었지. 아무도 그런 걸 묻지 않았는데 다들 보물이 어디 있냐고만 물었어.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진심으로요. 그때 민준이가 맥주병을 들고 다가와 우리 옆에 섰습니다. 마치 감독관처럼요. 엄마, 또 그 도자기, 조각 얘기군요. 지호야, 조심해. 할머니가 지금 막 발견한 돌멩이 하나가 모든 걸 바꾼다는 얘기를 하실 참이니까. 저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지호에게
서울대에서 온 요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 진지한 이야기야. 민준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그놈의 도자기 조각.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그냥 먼지라는 거 아시잖아요. 엄마는 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뼈, 흙, 모래. 제가 어렸을 때도 절 항상 그 구덩이들로 끌고 다니셨죠. 다른 애들은 다 별장에 가고 자전거 타고 아이스크림 먹는데 지호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음악 좀 보고 올게요. 그가 조용히 말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주위는 웃음소리와 대화로 가득했지만 제 귀에는 고요함이 울렸습니다. 마치 불 꺼진 박물관의 텅 빈 홀에 앉아 고대의 유물을 바라보며 그것만이 유일하게 진실된 것으로 남았음을 깨닫는 것과 같은 그런 고요함이었습니다. 더위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해졌습니다. 저는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옷은 등에 달라붙었고 옆에 놓인 지팡이는 햇볕에 뜨거워졌습니다. 보청기가 삐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배터리가 닳아가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조금 키워보려 했지만 귀에서 불쾌한 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곧 완전히 먹통이 될 거라는 신호였습니다. 주위의 대화는 물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희미해졌습니다. 더 나빠지기 전에 예나에게 선물을 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심장은 귀에서 쿵쿵거리고 다리는 솜처럼 무거웠으며 머리는 웅웅거렸습니다. 지팡이의 의지에 잔디밭에 흩어진 장난감들을 조심스럽게 피하며 걸었습니다. 수영장 옆 작은 울타리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갑자기 등 뒤에서 강하고 분명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우연히 부딪힌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균형을 잃었고 지팡이는 손에서 날아갔습니다. 세상이 뒤집히고 다음 순간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이 저를 덮쳤습니다. 머리끝까지 잠겼습니다. 무거운 원피스는 즉시 젖어들었고 보청기는 치지직 소리를 내며 잠잠해졌습니다. 물이 코와 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물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팔은 말을 듣지 않았고 다리는 천에 얽혀 그물에 걸린 듯 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 간신히 물 위로 고개를 내밀었지만 물을 삼켜 기침을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사람들이 서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는 수영장 가장자리에 서서 제 지팡이를 들고 비웃고 있었습니다. 시원하시죠, 엄마? 웃음소리, 카메라 소리. 보세요, 인어공주다. 누가 구명 튜브 좀 던져줘요. 저는 가장자리를 잡으려 했지만 손가락이 미끄러졌습니다. 무릎은 굽혀지지 않고 엉덩이는 욱신거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속삭였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웃음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제 말을 듣지 못하거나 듣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갑자기 지호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옷을 입은 채로 말없이 그냥 뛰어들었습니다. 그가 다가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꽉 잡으세요. 금방이에요. 그는 저를 가장자리로 끌어당겼고 수진 씨 남편이 저를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선베드에 앉아 있었습니다. 흠뻑 젖어 떨고 있었고 원피스는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잿빛 머리카락은 얼굴에 붙어 있었고 그 봉황문양 브로치는 사라졌습니다. 제 존엄성의 남은 조각들과 함께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민준이가 수건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그냥 장난이었잖아요. 다들 웃었는데 항상 일을 비극으로 만드시네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턱과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피부는 추워서가 아니라 굴욕감에 소름이 돋아 있었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이렇게 부끄럽고 고통스러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로웠던 적도 없었습니다. 수진 씨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옷 갈아입으세요.
제 옷 중에 맞을 만한 게 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 하지만 케이크도 안 드셨잖아요. 그녀가 놀란 듯 말했습니다. 예나가 어머님께 자전거 타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 하는데요. 집에 가고 싶다고 했다. 저는 단호하게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간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갑자기 저를 할머니가 아니라 방금 수영장에서 나와 물에 젖어 떨며 떠나고 싶어 하는 늙은 여자로 본 것 같았습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젖었으니까요. 아니, 내가 할게. 민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저를 마치 짐짝처럼 자기가 옮기겠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떨면서 있었습니다. 지호가 제 지팡이를 건네주었습니다. 축축하고 미끄러웠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민준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서 걸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이었습니다. 아이들 놀이터 근처에서 예나가 우리를 멈춰 세웠습니다. 할머니, 왜 젖었어요? 저는 멈춰서서 할 수 있는 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에 빠졌단다. 아가야, 괜찮아. 인어공주 같아요? 그녀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아주 늙은 인어공주란다. 민준이가 저 대신 대답하고는 가식적으로 웃었습니다. 지호는 그를 책망하는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에 다다랐을 때 저는 타려고 했지만 지호가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시트가 젖지 않게 수건 가져올게요. 됐어. 민준이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차가 유리도 아니고 저는 앉았습니다. 옷이 즉시 시트를 적셨습니다. 차갑고 축축하고 어색했습니다. 지호가 창가로 몸을 숙였습니다. 할머니, 내일 전화 드릴게요. 괜찮으신지 확인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는 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속이 너무 상해서요. 민준이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누구의 얼굴도 어떤 집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몇 분 후 제가 말했습니다. 히터 좀 켜줘. 6월에 무슨 히터예요? 그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추우세요? 응, 나 지금 흠뻑 젖었어. 그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뭘 그렇게까지 하세요? 그냥 장난이었잖아요. 그냥 웃어넘기셨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거예요.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네가 날 밀었어, 민준아, 내 엄마를. 83세에 관절염도 있고 보청기도 낀 엄마를. 또 시작이시네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장난이었다고요. 그래요, 좀 밀었죠. 수영장도 얕았잖아요. 발목까지 오는 깊이였는데. 부딪힐 수도 있었어. 빠져 죽을 수도 있었고, 보청기는 망가졌고, 난 아프다고. 또 드라마를 쓰시네요. 항상 그러셨잖아요. 어렸을 때도 제 생일에 경주에서 가져오신 그 유물 깨뜨리셨잖아요. 기억나세요?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유물은 신라시대 거였어. 거보세요. 또 아들보다 그 도자기 조각이 더 중요하죠. 그가 코웃음을 치며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새 보청기 사드릴게요.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똑같은 집들이 똑같은 삶과 함께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 분 후 우리는 제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이는 시동을 끄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혼자 들어가실 수 있죠? 언제나처럼.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내렸습니다. 차 문이 쾅 닫히고 그는 즉시 떠났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젖고 춥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이 모든 것을 왜 견디고 있는 거지? 그 파티 후 3일 동안 저는 거의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첫날 저녁부터 열이 올랐고 뼈마디는
누가 렌치로 관절을 조이는 것처럼 쑤셨습니다. 머리는 불덩이 같았고 손은 너무 떨려서 찻잔을 들기도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턱 밑까지 덮고 다리를 구부린 채 누워 있었습니다. 기침약 사탕보다 더 메스꺼운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수치심, 고통, 외로움. 그것들과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는 가슴 통증을 동반한 기침이 시작되었습니다. 둔하고 축축한 감기의 징후였습니다. 하지만 83세에게 감기는 재채기 몇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발굴 현장에서의 모래 폭풍과 같았습니다. 다만 얼굴에 쏟아지는 것이 모래가 아니라 자신의 나약함이라는 점이 달랐죠. 저는 의사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에게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레몬과 꿀을 넣은 차를 끓여 마셨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방법이었죠. 마시고 몸을 데우고 추억에 잠겼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가운을 벗자 몸은 멍투성이었습니다. 허벅지는 짙은 보라색이었고 어깨는 말에서 떨어진 것처럼 얼룩덜룩했습니다. 오른쪽 옆구리는 부어 있었습니다. 아마 수영장 가장자리에 부딪혔나 봅니다. 저는 그저 추워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보청기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배터리를 꺼내 닦아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전화기처럼 침묵을 지켰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 주전자 끓는 소리 같은 큰 소리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소리는 마치 유리 너머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것이 오히려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 너무 과장하시는 거예요. 수영장이 뭐 어때서요? 그들의 예의 바른 동정심도요. 저는 반쯤 침묵 속에서 살았고 그것은 거의 평온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저는 일어섰습니다. 서둘러 씻고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실현 같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나중에는 영영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현장에서도 그랬습니다. 말라리아에 걸렸을 때 하루만 더 누워 있겠다고 자신을 허락하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열이 40도일 때도 땅을 팠습니다. 감기 따위에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제 앞에는 정훈 교수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은 떨렸고 타자기는 삐걱거렸으며 오타가 계속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타자를 쳤습니다. 이 글이 누군가에게는 중요하고 그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보청기 없이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가가 화면을 보니 지호였습니다. 할머니. 목소리는 조금 희미했지만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더 안 좋았다면 전화도 못 받았을걸. 가보려고 했는데 일이 많아서요. 죄송해요. 아니야. 전화해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아빠가 할머니가 전화를 안 받으신다고 하던데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가 나한테 전화를 하기는 했니?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가 꿀꺽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감기가 심하시다고요? 조금 나아졌어. 뼈가 쑤시긴 하지만 살만해. 관절염이 도졌지만 익숙한 일이지. 다만 보청기가 망가져서 세상과 단절된 것 같구나. 아빠가 새 거 사주신다고 했어요. 내 아빠는 말은 많이 하지.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할머니 두 불길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을. 그는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좋은 아이입니다. 단지 잘못된 환경에서 자랐을 뿐이죠. 정말 죄송해요. 그렇게 돼서. 그가 말했습니다. 고맙다, 지호야. 너만이 무언가 이해해준 유일한 사람이구나. 그 후 우리는 그의 일, 그가 맡은 프로젝트, 그의 여자친구리나 그리고 휴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가 제 부엌에 앉아
우리 이전 시대의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던 과거로 잠시 돌아간 것처럼 미소 지으며 들었습니다. 전화 통화 후 기분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전화기를 끄고 다시 편지 쓰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오타는 있었지만 생각은 담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저 누워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주말이 끝날 무렵 저는 거의 회복되었습니다. 감기는 물러갔지만 관절은 평소보다 더 쑤셨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새 보청기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요. 제가 다니는 병원의 최 선생님 청능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부드러운 말투와 젊은 전문가들에게서는 보기 드문 세심함으로 진료해주는 분입니다. 3일 후에 진료 예약을 잡아주었고 저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오래된 보청기는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염소, 충격, 물, 기계는 견디지 못했습니다. 새 것은 250만 원이었습니다. 보험은 일부만 적용되었습니다. 할부로 하실 수 있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녀가 저를 박 선생님이라고 불렀을 때 저는 거의 미소 지을 뻔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제 이름과 직함으로 불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너무 과장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저 존중을 담아있는 그대로의 저를 불러주었습니다. 저는 첫 할부금을 내고 다음 주에 기기 조정을 약속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영수증을 손에 쥔 채 예기치 않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해냈습니다. 혼자서 도움 없이 엄마, 왜 항상 그러세요? 같은 말 없이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민준이에게 이 사실을 말할지 아니면 그냥 침묵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왜 말해야 하지? 그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보청기 모델의 디지털, 아날로그, 삽입형, 귀걸이형이 있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그에게 이것은 영수증에 적힌 한 줄의 항목일 뿐입니다. 그가 사주는 것이 중요하다면 그건 자신을 위한 변명을 사는 것이겠죠.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침묵을 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완전히 놓아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등 뒤에서의 충격, 웃음소리, 젖은 원피스, 침묵, 그리고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농담거리가 된 듯한 그 느낌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일요일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종이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좋아하시는 시나몬 롤 사왔어요. 이것이 그의 사과 방식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원한다면 사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제스처로요. 저는 봉투를 받고 물러섰습니다. 들어와. 그는 거실로 들어와 주위를 둘러보고는 창가에 섰습니다.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지호가 아프셨다고 하던데요. 옷 입고 수영하면 원래 그래. 그는 잠시 굳었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전화했었는데 보청기가 고장났어. 전화는 옆에 있어야만 들려. 아, 맞다. 그가 기억해냈습니다. 참, 제가 새 거 사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주문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첫 할부금도 냈고 얼마인데요? 제가 낼게요. 250만 원. 그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비싸네요. 돈을 아끼고 싶으면 나한테 전화 안 하면 돼. 그는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는 여전하시네요. 저는 그를 찬찬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벽에 걸린 사진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낼게요. 그가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날 거기 밀어넣었으니까. 제가 그의 말을 끝맺었습니다. 그는 마치 누군가 귓가에서 손가락을 튕긴 것처럼 멈칫했습니다. 엄마, 왜 또 그러세요? 아직도 아프니까. 네가 아직도 사과하지 않았으니까.
네가 뭐가 잘못되었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그는 소파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냥 장난이었어요. 정말로. 우리 항상 그렇게 웃었잖아요. 엄마는 항상 모든 걸 비극으로 만드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을 다 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수영장이 뭐 어때서요? 보청기 망가졌으면 새 거 사면 되잖아요. 다 괜찮잖아요. 제가 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살짝 민 거고 다들 웃었잖아요. 엄마가 같이 웃었으면 아무도 기억 못했을 거예요. 나는 기억해.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웃지 않았으니까. 그건 웃기지 않았으니까. 그는 한숨을 쉬고 일어나 찬장으로 다가갔습니다. 항상 그러셨어요. 그가 투덜거렸습니다. 온통 고대 유물, 뼈다귀 얘기뿐이었죠. 많아도 아이스크림도 없이 오직 텐트, 들판, 도자기 조각들 뿐이었죠. 그래도 넌 잘 컸잖니.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순간 따뜻해졌습니다. 유진이랑 다음 주에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어요. 별건 아니고 그냥 같이 저녁 먹으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갈게. 수영장만 빼고. 그는 쓴웃음을 지었지만 저는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움직인 것을 보았습니다. 변하지는 않았지만 금이 갔습니다. 민준이와 유진이네 집에서의 저녁 식사는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건조하고 예의 바르고 어색했습니다. 유진은 닭구이를 준비했는데 너무 익혔지만 저는 그럼에도 칭찬했습니다. 아주 맛있다. 고마워. 말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없이 식사했습니다. 민준이는 일 얘기, 차 얘기, 인부들이 엉망으로 고쳐놓은 지붕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라디오 배경음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유진이 샐러드를 식탁에 놓으며 거의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청력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 새 보청기는 다음 주에 받을 거야. 사람들 말을 못 들으면 힘드시겠어요. 가끔은 그게 장점이 되기도 해.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웃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잠시의 틈도 주지 않고 마치 지나가는 말처럼 불쑥 말했습니다. 유진이랑 생각해봤는데요. 어머님도 이제 요양원 같은 곳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닭고기의 사례가 들릴 뻔했습니다. 물론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를 위해서요. 계속 젊어지시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사는 게 이제 너희를 불편하게 한다는 거니? 유진이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걱정돼서 그래요. 그 사건 이후로요. 거기서 큰일 날 뻔하셨잖아요. 그녀가 마치 제가 그 방에 없는 것처럼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건? 제가 되물었습니다. 민준이 말로는 장난이었다고 기억하는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진지하게요. 요양원이 무슨 감옥도 아니고 거기 시설도 좋고 의사도 옆에 있고 돌봄도 받고요. 무엇으로부터의 돌봄? 인생으로부터? 유진이 허리를 폈습니다. 외로움으로부터요. 항상 혼자 계시잖아요. 거기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말을 들어줄 사람들? 고맙지만 내가 옆에 있는데도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이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낫다. 민준이가 흥분했습니다. 엄마 또 그러시네요. 우리는 그냥 제안하는 거고 엄마를 생각해서. 아니, 너희는 너희 자신을 생각하는 거야. 마음 편하려고, 걱정 안 하려고, 내가 누구에게도 방해가 되지 않게 하려고. 그가 포크로 접시를 쳤습니다. 왜 모든 걸 그렇게 극단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우리는 걱정하는 거라고요. 아니, 너는 그냥 나를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싶은 것뿐이야. 저는 식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아주 잘 지내고 있다. 비상벨도 있고 이웃이 들여다봐주고 음식도 직접 해먹어.
모든 게 통제하에 있어. 첫 번째 넘어지기 전까지는요. 유진이 끼어들었습니다. 마지막 인내심이 바닥나기 전까지겠지. 제가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민준이는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오는 내내 침묵했습니다. 사과하지도 제 기분이 어떤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문 앞에 저를 내려놓고는 전화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수고하지 마라. 저는 문을 닫고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어깨에서 무겁고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늦은 밤 저는 차를 끓여 안락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정훈 교수의 편지가 놓인 책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지런히 접힌 그 편지에서 저는 존경하는 전문가로 불렸고 의견을 요청받았으며 조언을 기다리는 대상이었습니다. 제 논문으로만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제 가족보다 저를 더 존중했습니다. 정수가 죽기 1년 전 사마르칸트에서 열렸던 학회가 떠올랐습니다. 젊은 고고학자들이 다가와 질문하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 몇몇은 사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준이는 제가 짐이라고 생각하고 유진은 저를 내다 버려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수진 씨는 제가 자기네 집 인테리어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이상 분노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길고 힘든 길을 걸어온 후에 피로감만이 남았습니다. 다음 날 정훈 교수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는 다른 학회에 참석 중이었는데 누군가 제 옛 강의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는 저를 서울로 초청해 직접 자문을 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모든 경비는 연구소에서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손에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제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저를 가치 있게 여기고 기다리고 제 나이가 아니라 본질을 봐주는 사람들. 저는 펜을 들고 짧은 답장을 썼습니다. 기꺼이 가겠습니다. 존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을 담아. 박선영 드림. 그런 다음 저는 일어나 옷장으로 가서 오래된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정수와 함께 시리아, 우즈베키스탄 여러 곳을 다닐 때 쓰던 바로 그 가방이었습니다. 아직도 취급주의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 간단한 옷가지, 따뜻한 코트, 메모가 담긴 폴더, 그리고 고대 무덤 입구에서 정수와 함께 찍은 웃는 사진을 넣었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제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마침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예나의 초대장은 수요일에 도착했습니다. 분홍색의 반짝이가 붙어 있고 표지에는 왕관을 쓴 공주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정갈한 글씨체로 예나의 5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맨 아래에는 수진 씨의 손글씨로 어머님 와주시면 정말 기쁠 거예요. 라고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초대장을 정훈 교수의 편지 옆에 놓았습니다. 한쪽에는 스티커가 붙은 판지, 가식적인 예의, 카메라를 향한 미소. 다른 한쪽에는 학문적 관심, 존중, 진정한 일. 생일 파티는 12일, 박물관 강연은 15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둘 다 갈 수 있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제 나이에는 기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기력을 어디에 쓸지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생일 파티에 가는 것은 또다시 그들의 질책하는 시선. 억지스러운 할머니 역할. 넘어질까 안 넘어질까. 엿보는 눈초리를 견뎌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저혈압, 다리 통증, 두통으로 일주일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수진 씨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진 씨, 안타깝게도 집안 사정으로 파티에 참석하기 어렵게 되었어요. 예나에게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선영. 같은 날 박물관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박선영 교수님. 교수님의 강연이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희는 강연뿐만 아니라 교수님의 업적을 조명하는 일일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 대학의 교수님들께서 참석을 확정하셨습니다. 와주시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저는 이 이메일을 읽으며 마음속에서 무언가 밝은 것이 오랫동안 짓눌렸던 어깨가 펴지는 것처럼 펼쳐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도 늙은 엄마도 아닌 박선영 박사, 권위 있는 참석자, 한 명의 인격체. 토요일 12일 수진시내 마당에서 분명 풍선을 불고 아이들을 위해 소시지를 데우고 있을 그 시간에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최고의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제가 항상 강연할 때 입던 바로 그 짙은 남색 정장이었죠. 옷깃에는 물이 앗아간 것과 비슷한 은색 봉황 브로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제 칠순의 동료들이 선물해 준 것이었습니다. 택시기사는 짧은 머리의 젊은 청년이었는데 제가 타는 것을 도와주고 지팡이와 여행 가방을 조심스럽게 실어주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어머님? 그가 물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으로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심포지엄에 갑니다. 그가 놀란 듯이 쳐다보았습니다. 발표하러 가시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50년쯤 됐지. 그냥 여행 사이에 잠시 쉬는 것뿐이야.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전 그냥 평범한 어르신인 줄 알았어요. 아니, 젊은이. 그냥 집 많은 늙은 고고학자일 뿐이야. 말 그대로. 그가 웃었고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박물관에 도착했을 때 입구에는 이미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명찰을 단 사람, 노트를 든 사람. 저는 얼굴들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교수들, 예전 학생들, 젊은 연구자들. 그리고 제가 안으로 들어서자 홀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하고 생생한 박수였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옳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다는 것을. 제 강연은 단숨에 끝났습니다. 저는 메소포타미아에 대해, 교역에 대해, 연구 방법에 대해 누군가에게는 먼지일 뿐이지만 제게는 문명의 언어인 돌과 도자기 조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질문을 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한 젊은 여성 연구원이 강연 후에 다가와 책의 사인을 요청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고고학자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녀가 말했고 제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사인했습니다. 땅을 통해 듣는 베라에게 리셉션에서 사람들은 제 말을 경청했고 말을 끊거나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 손이 떨리는지 확인하거나 나이를 암시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관심과 존중만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안락의자에 앉아 차를 끓이고 보청기를 켰습니다. 잘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이 맴돌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참아왔을까? 전화벨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화면에 민준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1분 뒤 수진이 떴습니다. 소리를 껐습니다. 저녁에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다가가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지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냥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해서요. 저는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는 거실로 들어와 제 맞은편 안락의자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얘기가 벌써 기사로 나왔더라고요. 심포지엄, 박물관, 할머니가 온통 화제예요. 수영장 없이도 잘 해냈지.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가 화나셨어요. 할머니가 우리랑 대화 안 하신다고요. 나는 싸우는 게 아니야. 그저 그들의 게임에 동참하지 않을 뿐이야. 예나가 크면 스스로 나를 찾아오게 해.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한 후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과 달라요. 알아.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언제나 환영이야. 그가 떠나고 어둠 속에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전화를 기다리지도 초인종 소리에 귀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책을 읽고 유물 목록 작업을 하고
정훈 교수에게 편지를 쓰고 온라인 세미나에 참여했습니다. 저를 기다리는 세상은 수진 씨의 마당이나 민준이네 집 저녁 식사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세상에서 저는 제 자신이 누구일지를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